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날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낯선 골목을 걸었어요. 엄마는 대답 없이 앞만 보고 걸었고,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린 마음에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저희 가족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 작은 빌라 반지하에서 셋이 오순도순 살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버지는 가끔 며칠씩 집을 비우곤 했는데, 어린 저는 그게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 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밤마다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척 했어요.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큰 돈을 들고 와서 온 가족을 외식에 데려갔다가, 또 어떤 날은 냉장고에 먹을 것 하나 없이 일주일을 버티게 했어요. 그 격차가 너무 심했는데, 어린 저는 그냥 우리 집은 돈이 들쭉날쭉하구나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걸요. 화투, 포커, 경마. 돈이 걸리는 건 뭐든 했다고 합니다. 딴 날은 왕처럼 굴다가 이른 날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엄마 혼자서 메꿔야 했습니다. 엄마는 미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말 평범한 여자였어요. 특별한 학벌도 없었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작은 공장에서 일했고, 결혼 후에는 오로지 가정만 돌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밖에 나가서 일하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냐고, 아이는 누가 보냐고. 그렇게 엄마를 집 안에 가둬놓고 정작 자신은 밖에서 돈을 말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자랐어요. 아이들이 이래 그렇듯 집이 세상의 전부였고, 부모님이 하는 말이 곧 진실이었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지윤이 좋은 거 사줄게 하면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가끔 사탕이나 인형을 사다 주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일을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있다 해도 며칠 못 가 그만뒀고, 번 돈은 전부 도박장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오는 돈은 엄마가 몰래 부업으로 번 푼돈이 전부였는데, 아버지는 그마저도 가져다가 탕진했습니다. 제가 7살 되던 해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엄마가 차려준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현관문 쾅 닫히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싸우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화난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무너지는 것 같은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봤습니다.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전까지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저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 엄마가 식탁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따라 울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요. 지윤아, 우리 잠깐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깐이라고 했지만 그게 잠깐이 아니라는 건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도망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던 집을 빼앗길 처지가 됐다는 것. 그 모든 걸 한참 후에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버지가 혼자 도망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동네 부동산 중개소를 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대출받는 법을 알려줬대요. 서류 위조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둘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여자도 남편이 있었다고 해요. 두 가정이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저희가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주어진 시간은 한 달이었습니다.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협박을 했어요. 엄마는 매번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잘못한 건 아버지인데 왜 엄마가 사과를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사 갈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보증금 몇백만 원조차 없었어요. 엄마는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다들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전화를 끊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난 거 아니냐며 오히려 엄마를 탓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곳은 허름한 옥탑방이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 맨 꼭대기, 여름에는 찜통이 되고 겨울에는 냉동고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된다고 해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방은 하나뿐이었고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바로 옆 건물 벽만 보였어요. 이사하던 날 짐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냄비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전에 살던 집에 있던 가구나 가전제품은 전부 압류당했거든요. 빚쟁이들이 가져갔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아끼던 인형 하나도 챙기지 못했어요. 그 인형은 아버지가 예전에 사준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제일 아까웠습니다. 옥탑방에서의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에서 비 새는 소리가 났고 어디선가 쥐 긁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는 제 옆에 누워서 등을 토닥여줬어요. 괜찮다고, 금방 좋아질 거라고.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저는 그 떨림에서 불안을 읽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엄마는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옥탑방으로 이사한 후부터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처음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월세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생각해낸 게 분식 카트였어요. 동네 버스 정류장 앞에 좋은 자리가 있었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중고로 카트를 구하고 떡볶이랑 순대, 튀김을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도 엄마를 몰랐으니까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준비하고 5시에 카트를 끌고 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떡볶이를 팔고
낮에는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 직장인들을 상대했습니다. 저녁에는 퇴근하는 사람들, 밤에는 술 마시고 나오는 사람들. 거의 20시간 가까이 서서 일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 카트 옆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한쪽 구석에 작은 의자를 놓고 무릎 위에 공책을 펴고 글씨를 썼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쳐다봤는데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 혹은 저런 데서 공부를 하네 하는 식의 눈빛. 저는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 했어요. 엄마의 손은 금방 망가졌습니다. 떡볶이 국물에 매일 손을 담그다 보니 손가락 마디마다 갈라지고 터졌어요. 한겨울에는 동상까지 걸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쉬지 않았어요. 하루라도 쉬면 그날 벌이가 없으니까요. 월세가 밀리면 다시 쫓겨나야 했으니까요. 그 두려움이 엄마를 계속 움직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철이 들었어요. 아니,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니거나 학용품을 사달라고 조를 수 없었어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급식비를 내야 하는 날이면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봤습니다. 저는 배고프지 않다고 도시락 싸갈게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앞에서는 절대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순진하면서도 잔인하니까요. 제가 옥탑방에 산다는 게 알려지고 나서 몇몇 아이들이 저를 놀렸습니다. 너희 집 지붕 위에 있냐? 비 오면 물 새냐 같은 말들이요. 대놓고 왕따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가장 힘든 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완전히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업어주던 기억, 사탕 사주던 기억,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물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나서는 그 기억들조차 더럽게 느껴졌어요. 전부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엄마는 아버지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그냥 그 사람은 이제 없는 사람이야 라고만 했어요. 그 말투에서 분노보다는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도 아버지를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어린 마음에도 안타까웠어요. 옥탑방에서 첫 번째 겨울을 보냈을 때 저는 심하게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40도 가까이 올랐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엄마는 약국에서 가장 싼 해열제를 사다가 저한테 먹이고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줬습니다. 엄마도 그날 카트를 쉬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우리한테 그건 큰 손해였는데 엄마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무너졌어요. 저는 열 때문에 몽롱한 상태였는데 엄마가 우는 소리에 잠깐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 지윤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는 자꾸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잘못한 건 아버지였는데 왜 엄마가 울고 있는 건지. 저는 눈을 감은 척하면서 그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빨리 커서 엄마를 도와야겠다고. 더 이상 엄마를 울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그 결심이 얼마나 어린 생각이었는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빨리 크고 싶다는 것, 돈을 벌고 싶다는 것, 엄마한테 따뜻한 집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것. 7살 아이의 소원치고는
너무 처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이 왔을 때 엄마의 분식 장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이 생기고 입소문이 났거든요. 엄마 떡볶이가 맛있다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된 건 아니었어요. 겨우 월세 내고 밥 먹고 제 학비 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처음으로 조금 여유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윤아, 우리 이번 달은 고기 사 먹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고기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웃었으니까요. 오랜만에 본 엄마의 미소가 저한테는 어떤 선물보다 값졌습니다. 우리는 동네 정육점에서 가장 싼 고기를 사다가 구워 먹었어요. 후라이팬에 굽는 거라 연기가 나서 옥탑방 창문을 다 열어야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으니까요. 조금 괜찮아지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겨우 일어서나 싶으면 다시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모녀의 이야기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어요. 괜찮아요? 지금 의식 있어요? 그 목소리가 처음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쓰러진 콜센터 바닥, 형광등 불빛,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침착하게 움직이는 한 남자.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옥탑방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지붕이 달궈져서 방 안이 찜통이 됐고, 겨울에는 외풍이 심해서 이불을 3겹씩 덮어도 추웠어요. 특히 가장 힘들었던 건 한겨울 수도가 어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파이프가 완전히 얼어버린 거죠. 저희는 전날 밤에 미리 물을 받아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양동이, 냄비 주전자, 물 담을 수 있는 건 뭐든 동원했어요. 그래도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머리를 감는 날이면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찬물밖에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가스비가 아까워서 물을 데우지 못할 때도 있었고, 아예 가스가 끊겨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크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벌벌 떨면서 머리를 감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머리를 감다가 너무 추워서 눈물이 났어요. 손가락이 저리고 두피에 닿는 물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엄마가 욕실 문을 두드렸어요. 지윤아, 괜찮아? 저는 대답 대신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따뜻하게 데운 수건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언제 준비했는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건이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제 머리를 감싸 주었고, 저는 그 온기에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옆에만 있으면 이상하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엄마가 곁에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가 어린 시절을 견뎌낸 유일한 이유였어요.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제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공부를 곧잘 하는 편이었어요. 특별히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학원에 다닐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혼자서 독학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참고서를 빌려다가 풀고 모르는 건 인터넷 강의로 해결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성적이 괜찮으니까 대학에 가보라고 장학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도 솔직히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생활비가 필요했고, 제가 대학에 가면 그동안 엄마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분식 카트를 끌고 있었고, 허리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서서 일하는 게 몸에 무리가 갔던 거예요. 저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아쉬워하셨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원래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으니까요. 대신 바로 취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졸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찾아보다가 콜센터 상담원 모집 공고를 봤어요. 콜센터는 학력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말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면접을 보고 바로 합격했습니다. 면접관이 차분하게 말을 잘한다고 했거든요. 웃기죠. 차분한 게 아니라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했던 것뿐인데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그 돈을 전부 엄마한테 드렸습니다. 엄마는 한사코 거부했지만 저는 강제로 손에 쥐어드렸어요. 그게 그동안 제가 받기만 했던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는 그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지윤이가 컸구나 하면서요. 콜센터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전화를 받는 건데 앉아 있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허리가 아프고 목이 쉬고 귀에서는 항상 위민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전화로 욕을 하는 사람, 소리를 지르는 사람, 협박을 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옥탑방에서 찬물로 머리 감던 거에 비하면 욕 좀 먹는 건 견딜만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자리 동료가 쓰러졌어요. 새로 들어온 신입이었는데 과로였던 것 같습니다.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몇 분 후였습니다. 2명이 들어왔는데 그중 1명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눈이 선하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인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쓰러진 동료에게 다가가서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저는 멍하니 쳐다봤어요. 침착했습니다. 주변이 웅성거리고 다들 당황하는 와중에도 그 사람만은 차분하게 상황을 컨트롤했어요. 동료에게 말을 걸고 맥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멋있어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혼란 속에서도 그 사람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동료가 들것에 실려 나가고 구급차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멍했어요. 동료 걱정도 됐지만 솔직히 그 구급대원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인데 왜 자꾸 얼굴이 떠오르는지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쓰러졌던 동료의 병문안을 가게 됐습니다. 동기 몇 명이랑 같이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그 사람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아, 그때 콜센터에서 뵌 분이시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웃는 얼굴이 정말 환했어요. 저는 그 웃음에 괜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민재였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저보다 3살 위였고 구급대원으로 일한 지는 5년쯤 됐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간호사를 하려고 했는데 좀 더 현장에서 사람을 돕고 싶어서 구급대원이 됐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은 저랑 다른 세계 사람 같았어요. 남을 돕고 싶어서 직업을 선택하다니. 저는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그 후로 민재를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어요.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렇게 자꾸 마주치다 보니까 어느새 얼굴을 아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민재 쪽에서 먼저 연락처를 물어봤어요. 혹시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연애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일하고 엄마 챙기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는데. 그런데 민재의 눈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첫 식사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민재가 제 앞에 반찬을 자꾸 놓아줬어요. 밥 먹을 때 뭐가 부족하면 직접 가져다 주고 물도 먼저 따라주고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저한테는 충격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챙김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저를 사랑했지만 챙겨줄 여유가 없었어요. 늘 생존에 급급했으니까요. 저도 엄마한테 폐가 되지 않으려고 알아서 해결하는데 익숙해졌고요. 그런데 민재는 달랐습니다. 제가 불편해하는 걸 미리 알아채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연애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설레고 떨리는 건 맞는데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날 좋아하는 걸까? 나 같은 사람을 왜 좋아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민재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없었고 하겠다고 한 건 꼭 지켰어요. 구급대원이라 스케줄이 불규칙한데도 시간을 쪼개서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지훈이 보면 힘든 거 다 풀린다고 했어요. 그 말이 진심 같았습니다. 다정하기도 했어요. 제가 힘들어 보이면 바로 알아챘고 뭐가 필요한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제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힘들어도 괜찮은 척, 슬퍼도 웃는 척, 그렇게 살아왔는데 민재 앞에서는 그 가면이 자꾸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민재를 만났는데 그날따라 유독 힘들었어요. 진상 고객한테 1시간 넘게 시달렸고 팀장한테도 잔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는 애써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는데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윤아, 울어도 돼.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어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울었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그냥 가만히 안아줬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또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저도 누군가한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해서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민재 얘기를 꺼낸 건 사귀기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엄마는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남자를 믿지 못하는 게 당연했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설득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민재를 처음 집에 데려온 날, 엄마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민재도 긴장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가져온 과일 바구니를 내밀면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듬직해 보이던지. 저는 옆에서 괜히 뿌듯했어요. 엄마가 민재를 인정한 건 그로부터 얼마 후였습니다. 민재가 옥탑방 수도가 얼었다는 얘기를 듣고 직접 와서 고쳐준 날이었어요. 파이프에 열선을 감는 방법을 알려주고 필요한 물품도 사다 줬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지윤이가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행복해지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인정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민재도 옆에서 민망한 듯 웃었는데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민재와 함께하면서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뭘 해도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는 생각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민재가 자꾸 용기를 줬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된다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뭘 하고 싶지? 그런 질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늘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했으니까요. 그런데 민재 옆에 있으면 그런 질문을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미래를 꿈꿔도 될 것 같았어요. 물론 완전히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옥탑방에서 살았고, 콜센터 일은 힘들었고, 돈은 늘 부족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막막하지는 않았습니다. 곁에 민재가 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민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윤아, 나랑 결혼하자. 저는 놀랐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해도 되는 걸까? 아버지처럼 되면 어쩌지? 그런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스쳤어요. 민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 혼자 힘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평생 옆에서 지켜줄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보기로 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보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작은 예식장에 소박하게 하기로 했어요. 민재 부모님은 처음에 좀 걱정하셨지만 저를 만나보고 나서는 반겨주셨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아시면서도 사람을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엄마는 결혼 소식에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지윤이가 드디어 행복해지는구나 하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옥탑방에서 찬물로 머리 감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요.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어요. 결혼이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고, 저는 또다시 현실의 벽 앞에 서게 됐습니다. 고생 좀 해본 아가가 의외로 인상이 괜찮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명 칭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민재의 프러포즈를 받고 나서 저는 한동안 붕 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이라니. 저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하다니. 어릴 때 옥탑방에서 찬물로 머리 감던 그 아이가 이제 신부가 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면 무시하지 않을까? 민재는 제 걱정을 알아챘는지 자꾸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사람만 보면 된다고.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 결혼 같은 중요한 일에서는요. 시댁 인사를 가기로 한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가장 깔끔한 옷을 골랐는데 솔직히 별로 좋은 옷이 없었어요. 엄마가 자기 옷 중에서 제일 나은 걸 빌려줬습니다. 조금 컸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엄마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상견례니까 당연히 양가 부모님이 만나야 했거든요. 엄마는 전날 밤부터 긴장해서 잠을 못 잤다고 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자꾸 걱정된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된다고 했지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은 서울 외곽의 아파트였습니다. 저희가 살던 옥탑방과는 비교가 안 되게 깔끔하고 넓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 손이 따뜻해서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한 여자였어요.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렸고 화장도 꼼꼼하게 했더라고요. 첫인상은 세련됐다 였는데 동시에 뭔가 날카로운 느낌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바로 민재의 새어머니 미라였습니다. 민재가 미리 설명해 줬었어요. 친어머니는 민재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다고요. 새어머니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냥 말투가 좀 세다고만 했습니다. 미라는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살펴보듯 평가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바른 자세로 서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재 씨랑 결혼하게 된 지훈입니다. 미라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그 말을 했습니다. 고생 좀 해본 아가가 의외로 인상이 괜찮네. 의외로. 그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고생을 했으니까 인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칭찬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무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지으면서 감사하다고 했지만 속은 불편했어요. 엄마는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미라의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살짝 굳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도 참고 인사했어요. 아이고,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요. 미라는 엄마를 보더니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다행히 다른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 동석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후덕했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서 와요. 어서 와. 우리 민재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좋아. 그 말 한마디에 긴장이 좀 풀렸어요. 시아버지는 엄마한테도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뭐 불편한 거 없어요 하면서요. 엄마도 조금 안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재의 여동생 예린도 있었어요. 25살이라고 했는데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면서 말을 걸었어요. 언니, 진짜 예쁘다. 오빠가 사진 보여줬을 때도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실물이 더 낫다. 저는 처음 듣는 칭찬에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예리는 계속 저한테 말을 걸면서 분위기를 풀어줬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이것저것 물어보면서요. 덕분에 조금은 편해졌어요. 하지만 미라의 존재감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거실에 다 같이 앉았는데 미라는 내내 날카로운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특히 엄마를 볼 때 그랬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 자리로 넘어갔을 때 미라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지윤 씨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미라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콜센터. 아, 그래요. 뭐, 요즘은 다 그렇게들 시작하지. 또 그런 말투였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은근히 깔보는 느낌. 저는 속으로 사겼습니다. 오늘 하루만 잠자고 이 사람이랑 매일 볼 것도 아니니까요. 민재가 옆에서 제 허벅지를 살짝 눌러줬어요. 괜찮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웃음을 유지했어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었거든요. 더한 것도 겪어봤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민재와 저는 잠깐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걸으면서 민재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저래.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별로 신경 안 쓰인다고. 하지만 솔직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신경 쓰였거든요. 첫 만남부터 저렇게 나오면 앞으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재는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어릴 때부터 힘들었어. 어머니 말투가 너무 세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민재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했습니다.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친어머니가 안 계시니까요.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웠을지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친어머니 돌아가신 게 6살 때였어. 아버지가 재혼한 건 내가 8살 때고, 미라 어머니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 민재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외로움, 서운함, 그리고 체념.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봤으니까요. 어머니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표현이 서툰 거야. 친자식이 아니니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셨던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가끔은 힘들었어. 저는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해한다는 뜻이었어요. 민재도 저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와 저는 같이 버스를 탔어요. 엄마는 창밖을 보면서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힘드셨냐고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엄마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엄마가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나? 저희는 원래 경기도 외곽에서 살다가 옥탑방으로 이사한 거였고, 서울에는 연고가 별로 없었거든요. 목소리랑 웃는 모양이 어디서 본 사람 같은데. 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누구냐고 물었지만 엄마도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아니야, 그냥 착각인가 봐. 이름도 다르고 그 사람은 부산에 살았는데.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경우는 많으니까요. 더구나 엄마가 기억하는 사람이랑 이름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겠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의 직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건 없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으니까요. 상견례 이후에도 결혼 준비는 계속됐습니다. 예식장 예약하고 청첩장 돌리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았어요. 돈이 부족해서 다 최소한으로 했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과정 자체는 행복했습니다. 민재랑 함께 미래를 계획한다는 게 설레었거든요. 하지만 미라와의 관계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몇 번 더 만났는데 볼 때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지윤 씨는 요리 잘해요. 우리 민재는 입이 까다로운데. 예물은 뭐 하기로 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허세가 심해서. 혼수는 지윤 씨 쪽에서 얼마나 준비해요? 질문 같지만 질문이 아니었어요. 다 은근히 압박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저희 형편이 어려운 걸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마다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습니다. 엄마는 더 힘들어했어요. 미라를 만날 때마다 주눅이 들었거든요. 상대방이 너무 당당하고 말을 잘하니까 엄마 같은 사람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의 표정을 보면 이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민재가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어머니가 자꾸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민재 잘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저 사람이랑 가족이 되는 건데, 명절마다 만나야 하고, 아이가 생기면 할머니가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면 막막했어요. 민재는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다 막아줄게.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내 편 들 거야. 그 말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저는 그 불안을 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지금은 민재를 믿어야 할 때니까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저는 조금씩 들뜨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미라가 불편해도 민재랑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가정을 꾸린다는 것, 그게 제 오랜 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또다시 미라를 보고 이상한 말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본 적 있어. 이번에는 엄마의 목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엄마한테 누구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슴이 두근거려. 엄마의 불안이 저한테도 전염됐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그런 걸로 흔들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면서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제가 조금만 더 파고들었더라면 어쩌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행복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죠. 결혼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했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민재와 손을 잡고 입장할 때 저는 울었습니다. 옥탑방에서 찬물로 머리 감던 그 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됐으니까요. 엄마도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웃으면서 우는 걸 보니까 저도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도 좋은 날이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벌어진 일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미라의 진짜 모습, 그리고 엄마가 왜 그 사람을 알아봤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모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어요. 이 여자가 그때 그 여자였어. 엄마의 손이 떨렸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을 쥔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어디 사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듣고 있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는 바빴습니다. 신혼집 정리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 사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민재는 여전히 구급대원으로 일했고 저도 콜센터를 계속 다녔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범한 일상이었죠. 엄마는 여전히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어요. 제가 같이 살자고 했지만 엄마는 거절했습니다. 신혼인데 어른이 끼면 안 된다고, 너희들끼리 잘 살라고요. 대신 자주 연락하고 시간 나면 밥 먹자고 했어요. 엄마는 이제 분식 카트를 접고 작은 빵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밖에서 서서 일하기가 힘들어졌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손님 한 명이 들어왔대요. 엄마 또래의 여자였는데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어머, 미옥 씨 아니에요. 저 기억나요? 옛날에 같은 동네 살았잖아요. 엄마는 처음에 못 알아봤대요. 하지만 그 여자가 이름을 대니까 기억이 났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반지하에서 살 때 같은 빌라에 살던 이웃이었어요. 이름은 순자 씨. 엄마보다 몇 살 위였는데 그때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다고 해요. 순자 씨는 반가워하면서 이것저것 물었대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 엄마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 시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순자 씨가 꺼낸 다음 말에 엄마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너희 집 담보 잡고 사라진 여자, 나중에 뉴스에 났었잖아.
엄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대요. 그 여자, 아버지랑 같이 도망간 그 부동산 여자. 엄마는 그 여자 얼굴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얼굴이었으니까요. 순자 씨는 낡은 신문 스크랩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예전에 모아둔 거라고 했어요. 동네에서 그렇게 큰일이 났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오려뒀다고요.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스크랩을 받았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어요. 불법 사금융 운영, 수십 명 피해. 주범 여성 구속.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도망간 후 다른 지역에서 불법 적금 사업을 벌였다는 거예요. 서민들한테 높은 이자를 준다고 돈을 모은 다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피해자가 수십 명이었고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사진이 있었어요. 구속되는 여자의 모습.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옆모습이 일부 보였습니다. 엄마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대요. 그 여자였습니다. 20몇 년 전 아버지와 함께 사라졌던 그 여자. 저희 집을 박살낸 그 여자. 엄마는 그 얼굴을 절대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기사에 나와 있었는데 엄마가 기억하는 이름과 달랐어요. 예전에 그 여자는 다른 이름을 썼었거든요. 아마도 가명을 쓴 거겠죠. 사기꾼들이 의뢰 그러듯이요. 엄마는 한참 동안 그 기사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됐대요. 그 옆모습, 그 체형, 그 특유의 어깨 기울기. 어디서 봤는지 생각하다가 엄마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미라. 시어머니 미라의 얼굴이 떠올랐던 거예요. 물론 지금의 미라는 예뻤습니다. 세련되고 날씬하고 화장도 잘하고. 하지만 뼈대는 속일 수 없었어요. 광대뼈의 위치, 턱선의 각도, 그런 것들이 엄마의 기억 속 그 여자와 겹쳤습니다. 엄마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대요. 설마 그럴 리가. 이름도 다르고 살던 곳도 다르고 외모도 다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여자라고. 엄마는 순자 씨한테 그 스크랩을 빌렸습니다. 확인해봐야 할 게 있다고요. 순자 씨는 의아해했지만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서 그냥 줬대요. 그날 밤 엄마는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갈라지고 불안에 차 있었습니다. 지윤아, 내일 시간 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전화로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저는 불안했지만 내일 만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그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해줬습니다. 시어머니 미라가 예전에 저희 집을 망하게 한 그 여자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했거든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결혼한 남자의 새어머니가 알고 보니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한 사람이라니.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지윤아, 엄마가 그 여자 얼굴을 잊을 수 있겠어. 20년 넘게 꿈에서 봤어. 그 여자가 웃으면서 떠나던 뒷모습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재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내 새어머니가 알고 보니 우리 가족 원수야?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자칫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대출받을 때 썼던 서류들, 채권 관련 문서들, 그런 걸 찾아봤어요. 다행히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언젠가 아버지를 찾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모아뒀던 거예요. 그 서류에는 당시 부동산 중개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신문 기사에 나온 이름과 달랐어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 여자가 여러 개의 가명을 썼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기를 치면서 계속 이름을 바꿨던 거죠. 엄마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하고 옛날 자료도 뒤지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걸 찾았어요. 그 여자가 구속됐다가 몇 년 후에 출소했다는 기록. 그리고 출소한 시기가 미라가 시아버지 동석 씨와 재혼한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감옥에서 나와서 성형을 하고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의 상대가 하필이면 민재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엄마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이미 결혼한 상황이고 굳이 과거를 들춰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옥탑방에서 얼어 죽을 뻔하면서 살았는데. 그걸 그냥 넘어가라고요. 저도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재가 걱정됐어요. 이 사실을 알면 민재가 얼마나 충격받을까. 새어머니가 사기꾼이었다니, 그것도 자기 아내 가족을 망하게 한 사람이라니.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의 마음도 이해됐습니다. 20년 넘게 짊어지고 살아온 고통이 있는데 그걸 그냥 묻으라는 게 말이 되나요? 결국 엄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가가 모인 자리에서 말하겠다고. 시아버지한테도 알려야 한다고요. 그 사람도 속아서 결혼한 거니까 알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말렸지만 엄마의 의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며칠 후 양가 식사 자리가 잡혔습니다. 명절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는데 엄마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다 같이 밥 한 번 먹자고. 민재도 시댁 식구들도 이해했지만 그냥 좋다고 했습니다. 식사 자리 잡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당에 모두 모였을 때 저는 엄마를 계속 쳐다봤어요. 제발 그만두라는 눈빛으로요.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야 한다고 눈빛으로 말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엄마가 갑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과 누렇게 바랜 서류 몇 장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엄마한테 쏠렸습니다.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엄마는 그 스크랩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미라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이 기사 속 여자가 누군지 아시죠?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보더니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엄마는 계속했습니다. 20몇 년 전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제 남편이랑 도망친 여자예요. 그 여자 때문에 저희는 길거리에 나앉았고 제 딸은 옥탑방에서 찬물로 머리 감으면서 컸어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예리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두리번거렸고요. 시아버지 동석 씨는 천천히 그 기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동석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더니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엄마는 서류도 꺼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대출받을 때 썼던 서류, 거기에 적힌 중개인 이름. 그리고 그 이름과 미라의 과거가 연결된다는 증거들. 저는 이 여자 얼굴을 20년 넘게 잊은 적이 없어요. 성형을 해도, 이름을 바꿔도 저는 알아볼 수 있어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리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제 딸의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제 딸한테 콜센터 다닌다고 무시하고 형편 어렵다고 깔보고 자기가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미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어요. 동석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 씨, 이게 사실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옛날 일이에요. 그 순간 동석 씨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배신당했다는 표정.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으니까요. 식사 자리는 그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아무도 밥을 먹지 못했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결국 각자 일어서서 흩어졌습니다. 저는 엄마를 부축하고 나왔고 민재는 아버지 곁에 남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를 눕히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저희 결혼은, 민재와의 관계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그날 밤 민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지윤아, 나도 몰랐어. 진짜 몰랐어. 저는 알고 있다고 했어요. 민재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 수 없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민재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동석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예리는 언니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머니와 거리를 두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민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윤아,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야 해. 그게 우선이야. 미라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버리겠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동석 씨도 예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변했습니다. 동석 씨는 미라 씨와 재산을 분리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집도 통장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리는 엄마와 선을 그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빠네 집과 외할머니 집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미라 씨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미라 씨는 결국 요양병원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병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했으니까요. 가끔 미라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억울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진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진심으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예린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예린은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요즘 청소일 한대. 근데 여전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저와 민재는 결혼했고 곧 처자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생명을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저희와 함께 살았습니다. 손주를 돌보며 행복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게 좋았습니다. 동석 아버지도 자주 놀러 오셨습니다. 예린도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미라 씨가 없는 가족.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아들이었습니다. 민재는 아이를 안고 웃었습니다. 지윤아, 우리 정말 행복하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우리 정말 행복해. 하지만 가끔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언젠가 또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럴 때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윤아, 괜찮아. 우리 이제 괜찮아. 엄마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자랐습니다. 딸은 활발했고 아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고모도 모두 너희를 사랑한단다. 아이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딸은 엄마, 저기 강아지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아들은 제 치마를 꼭 잡고 따라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등, 낡은 외투, 힘없이 걷는 발걸음. 미라 씨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손에는 마트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미라 씨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안 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야, 가자. 그리고는 아이들 손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월은 피해자를 잊게 해줄 순 있어도 가해자의 죄까지 지워주진 않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민재가 옆에 와서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무슨 생각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머니를 봤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를 조금 더 세게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조금 복잡했어. 민재가 말했습니다. 지윤아,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 내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선택도 할 필요 없어. 저는 민재를 돌아봤습니다. 고마워. 민재가 웃었습니다.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다음 날 엄마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녔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지윤아, 너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강해서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라 씨를 용서할 필요도 이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어느 날 예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입원했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몸이 안 좋아서. 근데 아빠는 안 간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린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누구도 너한테 뭐라고 할 자격 없어. 예린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알았어, 언니.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옆에 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입원했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제는 각자의 인생이니까.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을까? 강한 엄마, 자상한 엄마, 아니면 완벽한 엄마.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엄마. 몇 주 후,
예린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엄마 퇴원했대. 근데 여전히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언니는 화 안 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화도 안 나. 그냥 안타까워.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예린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근데 언니, 우리는 행복하잖아. 그걸로 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걸로 됐어.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갔고, 엄마는 나이가 들었고, 저와 민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석 아버지는 여전히 주말마다 놀러 오셨고, 예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때 어땠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힘든 시절도 있었어. 근데 할머니 덕분에 이겨냈지. 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 저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 그날 밤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가 웃었습니다. 뭐가 고마워? 엄마는 그냥 엄마 할 일 한 거야. 저는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어.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힘든 순간도 있고 행복한 순간도 있고 때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미라 씨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설령 마주친다 해도 저는 또다시 모른 척 지나칠 거라는 걸. 용서는 선택이고 저는 그 선택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세월은 흘렀습니다. 피해자는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죄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였습니다.